유신을 또 오늘 벽이 육가방위가 뺐다는데 또 그래서 대통합 시작할 게 뭐야? 내 할머니, 내 할머니, 내 할머니, 내 할머니.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봤더니 내 할머니.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봤더니 난 상관없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봤더니 나걔 뭐라고?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봤더니 씨발 내가 죽였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봤더니 오지랖자라.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봤더니 꺼지셈. 나랑 뭔 상관이야? (1960년대) 정치적 혼란 속에 지속되어 온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70년대 접어들자 한층 가속화되어 한국 경제를 중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어둡고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엇보다 1970년대는 금지된 시대였다. 한국 사회를 일사불란한 병영국가 체제가 되기를 원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은 장발과 통기타, 미니스커트 등으로 상징되던 청년 문화를 퇴폐와 방종으로 규정하며 대중음악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재갈을 물린다. 일상의 통제가 가장 강화되었던 시대가 유신시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의 통제라고 하는 것의 한 일부분이 노래일 수 있는 거고요. 노래에 대한 통제가 금지곡이란 형태로 드러났는데 그 금지곡은 그 수많은 일상의 통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 예컨대 일상의 통제라고 하는 건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 길이, 심지어 사고하는 것, 뭐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 예컨대 애국가가 나오는 건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만 거기에 난데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나의 조국이 나오고 새마을 노래가 나온 다음에 방송이 시작한다든가 혹은 체육 시간에 멀쩡하게 달리기만 해도 되는데 체력장에 수류탄 던지기 같은 던지기 항목이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는 공이 아니라 수류탄을 던지면서 우리는 늘 체육을 열심히 해서 북한 괴뢰군과 싸워야 되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일상. 1970년대의 이러한 빛과 그늘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을 엄혹한 암흑기로 이끈 것은 바로 정치적 침체였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유신체제였으며 유신체제를 지탱했던 것이 바로 대통령 긴급조치였다. 1970년대는 유신의 시대였고 긴급조치의 시절이었다. 아니요.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잘 대답 못 하겠는데 바로. 유신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찔리고? 아닌가? 다시 10월 유신. 유신이요? 김유신 장군의 시대. 유신이라 하는 것은 1972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박정희 독재 정권이 형무집권을 획책하여 종신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 헌법을 선포한 즉 헌정을 누린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칠곡시킨 암흑의 독재 시대라.
유신 체제를 그냥 유신 쿠데타죠.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데는 장기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탕트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탕트가 과연 박정희 정권한테 위협이 됐느냐 그 점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이 하등 그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고 또 북이 그 당시에는 남침할 그런 어떤 확실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탕트를 이용해가 대탕트 때문에 유신 체제가 선포됐다 이런 설은 사실 빈약하고 많은 학자들에서 반박을 받고 있죠.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1971년 대선, 총선, 특히 대선일 거예요. 김대중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연일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총통제를 통해 영구 집권을 할 것이라며 비판한다. 그러자 장충단 유세에 나선 박정희 후보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그것을 그 당시에 언론은 순진하게 그것을 박정희의 그 4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해를 했지만 박정희는 그 말 속에 자기 약속을 지켰잖아요. 국민은 뭐 박정희가 찍어달라고 한 적이 없지.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가 버렸잖아요. 유신헌법에서. 국민총화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유신 쿠데타. 10월 유신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향한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직후 장도영을 비롯한 경쟁 대상을 제거하며 실제적인 권력 장악을 시작한다. 그리고 쿠데타 당시 혁명 공약에서 약속했던 민정 이양은 헌신짝처럼 버려진 채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4년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와 월남전 파병으로 얻은 미국의 신임 속에 맞이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 후보 윤보선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한다. 그러자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한 첫 단계로 3선 개헌을 위한 국회 정족수 확보에 나선다. 그해 6.8 총선, 박정희는 국무회의를 목포에서 개최하며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등 대대적인 부정선거 속에 개헌 가능선을 넘긴 156석 확보에 성공한다. 총선 이후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지만 공화당이 이듬해 박정희 영구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또다시 전국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에 휘말려든다. 첫째, 이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그리고 9월 14일 새벽 2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하는 사이 국회 제3별관에서는 공화당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6분 만에 3선 개헌안은 통과된다. 이로써 영구 집권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 것이다. 사실은 박정희는 청년 시절부터 군국주의 파시즘 국가, 강력한 군국주의적 영도자가 지배하는 능률주의 사회, 의회주의 정당 정치라는 것은 썩어빠진 그런 정치를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우국주의, 거기에 우국주의, 박정희 우국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정신이 만주 군관학교 들어갈 때부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36년 2.16 쿠데타에 관해서는 황도파들이 일으키는 건데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박정희 스스로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 거예요.
1971년 하반기 교련 반대운동으로 촉발된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고 학원 질서 확립에 관한 특별명령을 공포하며 대대적인 시위 학생 검거와 함께 이들의 강제 징집을 병행했다. 그리고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국내 정세는 긴 동면에 들어가게 된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대한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1972년 초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충격을 받은 박정희 정권은 그해 5월 2일 당시 중정부장 이후락의 북한 방문을 통해 남북 간의 비밀 협의를 시작하고 2달여 만인 7월 4일 조국 통일 3원칙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남북적 십자회담을 통해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한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며 한반도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 그해 여름을 보내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의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제 개혁이라며 선포된 10월 유신으로 통일에 대한 열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엄혹한 유신의 시절이 시작된 것이다. 박정희 입장에서 유신을 설명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박정희나 이후락이다. 그건 뭐냐면은 남북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북에 갔더니 너무나 일사불란한 체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중구난방이고, 근데 남과 북이 정부 대 정부로서 그 정권 대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김일성은 막강하게 딱 통일된 뭐 통일이고 뭐 자시고 없이 김일성의 의견이 그냥 그 이북의 의견으로 드는데 남쪽에서는 박정희 의견이 그게 아니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갖고 이북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1대1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야 합니다. 내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락이 자기가 박정희에게 유신을 건의한 그 논리였다는 거고, 박정희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강력한 1인 독재를 구축한 박정희는 자신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일명 통대의 간접 선거를 통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로써 영구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는 완성된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나게 된다. 유신 헌법이 공포되던 12월 27일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한 것이다.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때부터 남북 정권이 상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적대적 공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대목이다. 유신체제 1년, 겉으로 보이는 그 엄혹한 침묵의 신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저항의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다. 11년 그 위수령 때 워낙 큰 타격을 대학이 입으니까 사실 유신 쿠데타를 맞이해가지고는 거기에 적절하게 학생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 유인물 돌린다든가 벽부 붙이는 정도로서 했던 건데,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래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이런 나쁜 유신체제에 우리 헌정을 중단시키고 이런 유신체제에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73년 8월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971년 대선 이후 일본 체류 중이던 김대중이 도쿄에서 자칭 구국동맹 행동대라 발표된 한국 정보기관원들에게 납치되었다가 129시간 만에 동교동 자택 부근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해외 반유신 여론은 물론 국내 반유신 운동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73년 서울대 물리대생들의 12대모로 그동안 움츠려 있던 반유신 운동은 전 대학가로 확산되어 간다. 유신 선포 이후에는 과연 데모나 다른 시위, 어떤 저항, 뭐 어떤 이름으로도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한 의욕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12데모를 감행을 했습니다. 예상외로 우리가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호응이 학생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교정 내부에 있었던 그런 시위였지만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교정을 돌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고 또 특히 여학생들은 그 물을 떠다가 뭐 간호하고 그런 전경을 볼 때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그 여지가 풍부하게 남아있다, 할 수 있다, 유신 정권 별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신에 반대하는 우리의 공감을 오히려 하고 있다, 국민들과 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유신 정권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자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12데모의 중요성이 있고 유신 정권도 12데모가 엄청난 저항의 시발점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날 캠퍼스 안으로 들어온 경찰은 180여 명을 연행하고 21명을 구속하는 강력한 조치 속에 시위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12데모의 열기는 일파만파로 커져만 갔다. 그리고 12월 7일 박정희 정권은 백기를 들고 만다. 구속 학생 전원을 석방하고 모든 학생들의 징계를 백지화한 것이다. 그러나 불붙기 시작한 유신 철폐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맹렬하게 번져나간다. 그해 12월 24일 장준하, 백기환 등 제야 민주인사들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열흘 만에 3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엄청난 호응을 얻는다. 그러자 국무총리 김종필의 경고에 이어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분자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위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유신 운동이 멈추지 않자 박정희 정권은 극약 처방을 내놓는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1974년 1월 8일 오후 5시 정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2호를 전격 선포한 것이다. 더 이상 유신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게 한 엄혹한 긴급조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아따 요놈들이 비상계엄이다, 긴급조치다, 별별 수단들을 다 내놓는 걸 보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구나. 그렇지. 하나 요 긴급조치, 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요 조치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서 그냥 딱 나서갖고 나 긴급조치 맨몸으로 대든 사나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장준하 선생과 백기환 선생이라. 긴급조치 선포 일주일이 지난 1월 15일 첫 위반 사례로 백범사상연구소 백기환과 장준하 전 사상계 사장이 구속된다. 민주투사 장준하 선생과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치하 식민 시절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으되 살아온 역정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겠다. 장준하는 일제치하 강제징병 당했는데
박정희는 일본군에 자진해서 입대하고 장준하가 병영을 탈출 광복군에 합류할 때 박정희는 일본군 중위로 독립군을 때려잡는 앞잡이가 되었더라. 장준하가 불철주야 독립운동 매진할 때 박정희는 진중보국 일왕에게 충성한 적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 이것이 다 박정희의 장씨 개명한 이름이로구나. 장준하는 해방이 되자 친일매국 반역자들을 청산하고 나섰거나 박정희는 자기 행적을 감쪽같이 숨기고 남로당 불악지로 근근도생하였구나. 장준하가 사상계를 창간하여 민족의 앞날을 설계할 때 박정희는 사상전향 자기 살 길 도모하고 장준하가 이승만 독재에 강력하게 항거할 때 박정희는 이릉강 밑에서 강력하게 출세. 장준하는 4.19 혁명을 적극 지지하였거나 박정희는 5.16으로 쿠데타를 성공시켰구나. 박정희가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추진하니 장준하가 앞장서서 한일협정 반대. 박정희가 명분 없는 월남 파병을 강행하자 장준하가 다시 나서서 월남 파병 반대. 박정희가 쉬지 않고 부정부패 일삼으니 장준하도 끊임없이 부정부패를 규탄. 박정희가 무도하게 독재 권력을 휘두르니 장준하 결사적으로 독재 권력에 항거. 박정희가 삼선개헌 장기 집권 획책하자 장준하는 목숨을 걸고 삼선개헌 반대 장기 집권 반대. 급기야 박정희가 비상사태를 선포 유신헌법을 공포하니 장준하 거동보소 유신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지라. 다급해진 박정희가 극장 처방을 내놓는다. 긴급조치다.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다. 유신 박정희 1인 독재는 내가 빨가벗고 자는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내 이불을 벗기고 부둣바로 날 차고 그리고 우리 집 그 깨끗하고 엄숙한 안방에다가 흙과 똥과 눈을 갖다 막 떨어뜨리던 그런 모욕적인 고문을 당했어. 이게 유신 박정희 독재의 진면목이야. 빨개벗은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는 어떻게 됐겠소? 그거보다 더 가혹한 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정신적으로 고문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가장 가혹한 육체적인 고문을 당했죠. 민족 진영의 핵심적인 위치. 백범 선생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민족청년단에서 그 교무처장한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남로당 푸삭치 박정희. 도덕적으로 볼 때
장준하는 박정희를 위에서 그러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경멸할 수 있는 위치. 게다가 밀수왕초. 시인 김지하가 죽음이라 부르자고 했던 1974년 1월이 지나가자 경북대를 필두로 학원가의 반유신 운동은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 그리고 4월 3일 각 대학에서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소위 민청학년 명의로 된 민중, 민족, 민주선언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며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된다. 그러면서 민청년 사건이라는 걸 그때 텔레비로 엄청나게 보도하고 신문에도 면면에 깔아서 막 보도하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광화문 일대 이런 데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무슨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했다 하는 식으로 해놨지만 가만히 생각을 일반인들이 해볼 때 과연 학생들이 그런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또 학생들이 정의감에서 나오는 거지 사회주의 정권 세운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척 고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고 더 큰 사건을 위에다가 얹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긴급조치 4호 선포 후 22일이 지난 4월 25일 당시 중정부장 신직수에 의해 민청학년 사건이 발표된다. 민청학년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제1조청년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그리고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74년 4월 3일을 위해 현 정부를 전복하여 순수한 노동자 농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과도기구로 민족 지도부를 획책했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한 달 한시에 유신 정권을 물러가게 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자 하는 게 그 민청학년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래 그날 무슨 이제 유인물을 만드는데 밑에 공란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이라고 하는 거를 뭐 실체가 없는 거지만 그 명의 하나 넣었던 게 그 전국 이게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입니다. 이 다치가와가 우리 만나서 이제 김지하 선배도 만나고 제야 어른들도 몇 분들 만났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김지하 선배 보고 일선에서 직접 학생 운동에 좀 리더급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좀 취재를 하고 싶다. 그 부탁을 했더니 김지하 선배가 임진택이 보고 그럼 요인택하고 이철을 네가 좀 연결시켜줘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택이가 어디 일본 기자가 있는데 그 취재를 그렇게 좀 하자고 그러면 한 번만 김지하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12월 그게 그 전에 12월 25일 날 그 얘기를 듣고 12월 26일 날 뭐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하고요, 취재를 하고 몇 차례 만났더니 좀 그 후에도 이제 이 사람도 일본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차례 대여섯 번 그 취재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なんだっていう長野に住んでいる時に刑事が来ましたね。その時に言われたことは立川君がとにかく悪いことをしたから君に会いたがっていると、だからちょっと来てくれ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よ。で刑事のいるところへ行ったら6局か行ったらですねもうそういう話はあんまりなかったんです。ほとんど最初はどうして来たかとかなんかそういう話だったと思いますけどね、どうして韓国に来たかとかそういう話だったと思いますが、しかしすぐ翌日か翌々日か忘れましたが、その頃になっては日本共産党にいただろうと、そういう話になってきた。
제약순주교나 뭐 박형규 목사나 그리고 박형규 목사는 그걸 그 윤모선 대통령을 끌고 들어온 거죠. 사건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못하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급하게 그 구도를 뒤집어 갖고 저 인혁당을 상부선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긴급조처의 판결은 가혹했다. 민청학령 관련자 1023명 중 김지아와 이철, 유인태 등에게는 사형, 12명에게는 징역 20년 등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민청학년 관련자는 10달이 채 못 되어 석방된다. 그들 대부분은 학생이거나 김지하 등 명망가들이었다.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들에게 있어 민청학령 사건과의 심리가 분리 진행된 것은 얼마 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민청학년 나올 때 우리도 나오는 줄 알고 얼마나 덜떠 있었는데 그분들만 나오고 우리는 안 나오니까 막 너무너무 붉고 막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철이 엄마도 만나지, 유인태 엄마 만나지 다 만나니까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남편을 보는 것이 반갑게 만나가지고 서로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붙들고 울고 할 때 그래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 때 우리는 울면서 축하합니다 했죠. 박형주 목사님이라든가 주로 매달리는 데는 윤보순 대통령을 많이 의지하고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이제 잿빛 하늘 아직이 비 뿌리는 날 어둠 속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건너편 옥사 철창 너머에 녹슨 시뻘건 어둠 속에 웅크린 푸릅뜬 도는 저 침묵이 부른다. 가래 끓는 숨소리가 나를 부른다. 그 김지아 씨 장모님이신 박경리 선생님 댁이 정릉에 있었어요. 그 정릉 댁에 가서 둘이 그 소주를 마시면서 쓴 글입니다. 고행 70살이라는 글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하재환 씨라는 인혁당 사형수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기재해 놨어요. 뭐 창자가 꿰지고 저 피똥을 싸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고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재건했으며 또 그 인혁당이 민청학년을 사상적으로 지도했다. 뭐 이런 내용의 조작 사실을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 사실을 그대로 밝혀놨어요. 바로 김지아 시인이 하재환 씨와 통방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었어요. 인혁당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고 그 조작된 사실로 민청학년과 연계시킨 이것이 최초로 폭로된 내용이었어요. 그러자마자 김지아 시인을 다시 형집행정지 취소를 통해서 다시 수감을 했죠. 그리고 김지아 시인이 죽을 뻔하게 된 거예요. 잿빛 하늘 나직이 빗뿌리는 어느 날 가래 끓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김지아 씨, 김지아 씨. 누구요? 하재환입니다. 하재환? 하재환이 누굽니까? 인혁당입니다. 아, 그래요? 1사상 15방에 있던 나와 1사하 17방에 있던 하재환 사이에 통방이 시작되었죠. 인혁당 그거 진짜입니까? 물론 가짜입니다. 근데 왜 거기 갇혀 계슈? 고문 때문이지라.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말 마이소.
상자가 다 빠져나와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저런 지그들도 내보고 정치문제니께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뒤 7월 언젠가 진찰받으러 나가서 차례를 기다리며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왕년에 주먹깨나 썼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치면서 김지아 씨지? 하고 묻더군요. 김지아 씨지? 이렇게 해서 잠깐 만난 실물 하재환 씨는 지난번 통방 때와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교도가 눈치 열심히 봐가며 낮고 빠른 소리로 내게 말해주더군요. 근데 그 글이 게재가 되게 된 그 가능한 이유는 1974년 12.4 자유언론 실천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아투위의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서 동아일보에 대한 박정희 중앙정보부의 백지 광고 탄압이 있었어요. 백지 광고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유신 정권과 동아일보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 사이에 일대 회전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민청학년 사건에 대한 그 재판 그리고 모든 그 정치범들에 대한 재판들을 또 학생들의 데모 사태 이런 거를 하여튼 모든 걸 다 보도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갔어요. 그러니까 광고 탄압으로 맞선 건데. 동아일보에 게재된 김지하의 고행 1974를 통해 인혁당 인사들에 대한 고문 조작 사실이 알려지며 고문 조작 진상조사 요구는 더욱 거세어졌고 박정희 정권을 압박해 나간다. 하지만 박정희는 단호했다. 문공부 초도순시에서 인혁당 관련자들의 위법 사실을 알리고 날조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 엄단하라며 경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혁당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1964년 일본의 자본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던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회담은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 진압에 나섰다.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되었던 4.19 혁명을 경험한 박정희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 거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 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는 이러한 극도의 혼란 속에 64년 8월 14일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에 의해 인혁당 사건이 발표된다. 이렇게 발표된 인혁당 사건은 그해 8월 서울지검 공안부로 송치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혐의 사실을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고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1차 인혁당 사건에서 또 기막힌 것을 하나 밝혔는데 1차 인혁당 사건 때 간첩이 만들고 월북했다고 주장을 했죠. 처음 김영욱 발표에서도 그렇고 월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월북한 사람의 실체를 밝혀냈어요. 김상한이라는 사람인데 간첩은 맞습니다. 간첩인데 남파 간첩이 인혁당 만들고 복귀한 게 아니라 미군 첩보기관이 북으로 보낸 북파 간첩이에요. 그 서류를 제가 찾아놨어요. 그 국정과거사에서 정말 읽는다 덜덜 떨리더라고.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였어. 그리고 10년이 흐른 1974년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을 통해 민청학년 배후로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서도원, 도예종 등이 1969년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 세력을 규합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는 추가 발표를 한다. 민청학년 사건의 조작 최고 책임자는 아마도 그
육국장 이용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직수만 해도 그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정황은 거의 이용택이 총지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신직수한테 보고하면서 박정희에게도 동시에 그냥 그 보고하고 박정희가 직접 지휘하는 그런 체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 도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니들이 저 폭탄도 터뜨리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인정을 하는 건 그냥 점잖은 말로 하겠어요? 여러 가지 고문 같은 걸 한 달 정도 했지요. 내가 중간에 4월 14일인가 14일인가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그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도 한 20일 이상 계속 고문당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정남 씨 이런 사람이 유인태 뭐 구태 얘기한다면 밑에서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4월 하순으로 들어가나 중순 좀 넘어서부터 이 저 취조실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그 지휘체계 도면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하는 인민혁명당이 저 위에 직접 실선으로 이제 세 개의 어떤 지휘부가 있었는데 소위 배후 세력이 있었는데 지휘부는 여전히 제가 되어 있습니다만도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상부가 배후 세력 소위 인민혁명당 하는 게 그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지도부 또 하나는 조총령 뭐 저는 전혀 듣지 보지 못한 분들이 저를 이제 지휘한 걸로 그 현장 총책임자는 제가 돼 있고 그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위협, 제지, 징벌과 같은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특히 이제 저쪽에 인력단은 완전히 그 날조해야 되니까 이 배우 그분들을 뭐 같은 그 지하실에서 비명 소리 전기 고문을 보면 무슨 일 말할 수가 없고. 껴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수병 씨나 여정남이나 이런 사람 다 탈장되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은 고문으로 내가 탈장도 되고 항문도 빠졌다. 어떻게 된 맞아가지고 기도 말이 들리지 않는다 이카니까 그 당시에 문호철이라 하는 검사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 너 이 새끼 덜 맞아서 그따위 소리 하는 모양인데 나중에 더 때려주지 각오해 이카더라고. 손으로 막 눈을 찌르듯이 가기에 아하 때리기 때문에 더 때려주지 가는 갑다. 더자가 붙었으니까 나중에 더 때려주지 갈 길이 고문을 당하는 갑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처음엔 그들이 요구하는 각본에 맞춰 글을 쓸 것을 거부했다. 그랬더니 건물 지하실로 끌고 갔다. 어두컴컴한 보일러실 같은 데였다. 그곳에서 하지한 씨가 정기고문을 받으며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물론 그때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다. 훗날 법정에 섰을 때 하지한 씨임을 알았다. 나의 자술 진술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에 의해 조작됐소. 지장도 힘센 놈들에 의해 강제로 찍힌 것이오.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7호가 내려지던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의 형 선고를 확정한다. 관련 피고인은 물론 변호사조차 출석하지 않은 채 준비된 판결문을 10분 동안 읽은 후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그리고 형 확정 18시간 만인 새벽 4시 55분 서도원을 시작으로 사형 집행이 진행되어 8시 50분 도예종을 끝으로 종료된다. 4월 8일날 그런 줄 모르고 4월 9일날 아침에 면회하러 9시에 갔더니 구치소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면회
못 시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를 거니까 신문에도 났다, 라디오도 났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막 졸도하고 뭐 항의하고 또 몸부림치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났겠지만은 그 뭐 참 하늘이 노랗다 하지만은 아무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참 밑에도 더 가고 우리 이랬어요. 어떻게 살까? 사형 확정 이후 국방부 장관 서종철은 사형 집행 명령서를 작성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로 송부하자 검찰부는 이길 4월 9일 형 집행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다. 그런데 도혜종 선생의 형 선고 통지에는 검찰부 접수 시각이 4월 8일 새벽 3시로 도장이 찍혀있다. 이날 사형 선고가 오전 10시인 점을 감안한다면 선고 7시간 전에 이미 사형 통지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 선고하기 전에 이미 법무부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한 명령이 미리 나갔고,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그러니까 사형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사형장을 청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형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법무부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자고 있는데 두렁두렁 소리가 이제 합방에 있었으니까 10여 명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야 오늘 넥타이 공장 돌리나 봐. 이제 사형 집행할 때 넥타이 공장 돌린다고. 그래서 저 좁히다는 생각에 참사를 좀 가서 앞을 보니까 여정남 선배가 마지막 현장을 끝내가는 뒷모습을 한 2초 봤어요. 여기 이 친구가 불안해서 뒷모습 특징이 있거든요. 사형을 당하는 그날의 분위기가 교도소 전체가 아주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형 집행 다음 날인 4월 10일 경찰은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응암동 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 열사의 유가족들과 4시간여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을 동원하여 연구차를 벽제 화장장으로 강제 이송 후 화장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나는 인혁당 사법살인은 박정희 특유의 위압적인 조치, 선제 조치라고 할까? 아주 엄청난 고단위 투약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확 죽여버리는, 길을 깎 꺾어버리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반유신 운동을 색칠을 해야 한다. 빨갱이의 반유신 운동, 반박정희 운동, 반정권, 반정부 운동이다 하는 식으로 덫을 해야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인혁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인혁당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박정희식의 참 언어도단적인 그런 그 때려잡는 사법살인인 거죠. 사실 인혁당 대관이 분들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이 사람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무서운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납득이 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명도가 낮은 분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죠. 박 정권이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반대 세력을 삭슬이해서 없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차 때 조작했던 그 공화국 이영택이 모성진이 이영택이 국회의원도 해보겠죠. 우리나라가 이래요. 사람 죽인 사람도 보람받고 그냥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이영택이 모성진이가 1차 때 조작하고 2차 때 똑같이 그 중앙적으로 이성진 유국 이영택이 모성진이가 조작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정희가 약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건 그러니까 인혁당은 국가범법 위반이고 저건 간첩이 만든 거고 긴급조치 뭐 국가범 그
얼마든지 사용시킬 수 있는 거야 하고 그게 그 당시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때 이제 초도순시라고 해서 연두순시라고 해서 정부 부처들 가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매년 그 대통령이 이렇게 쭉 그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그때 문공부에 가서 업무 순시를 순시를 가서 보고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안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데 밖에 있는 기자들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문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박정희가 고래고래 악을 썼으면은 그 실외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기자들이 밖에서 다 듣고 그걸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4월 8일 날 민간 재판으로 딱 오니까 형 낭독만 하고 언도만 내리고 자기들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러고 나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말로도 못하지 뭐. 4살짜리를 나무에 묶어놓고 하는 장면을 내가 형사 보고 전화 걸어가지고 와서 보라 했어요. 너희들이 어떤 조사를 어떻게 가혹하게 했으면은 저 애가 저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 일본 잡지사에도 그 사실이 났습니다. 일본 잡지사에서도.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정치 권력이 어떤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살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엄격한 재심 과정을 거쳐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 오직 한가한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사오른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법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무 글씨로 쓴다. 다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를 대변할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하구여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 집행 사흘 후 서울대 4학년 김상진 열사가 유신 반대 양심 선언문을 읽고 난 뒤 할복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의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은 더욱 거세지고 박정희 정권은 지금까지의 긴급조치가 총망라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다. 체제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 채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그야말로 광기의 결정판인 것이다. 4년여 동안 지속된 긴급조치 구호 시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로서 800여 명의 구속자를 만들고 전국토의 감옥화, 전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긴급조치 구호를 딱 보니까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긴급조치를 다 총망라해가지고 또 그 앞에 옛날 그 위수령 71년도 위수령 때 있잖아요. 군대 진주한. 그 다음에 또 뭐 국가 비상조치 70년도 국가 비상조치 하잖아요. 국가 비상조치, 위수령, 계엄령, 긴급조치 1호, 4호, 7호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말하는 종합 선물 세트. 그때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게 막걸리 긴급조치. 그 다음에 막걸리 방공법. 술 한잔 먹고 정부 불평불만하면 뭐 긴급조치 위반으로 가는 거. 그 옆에서 또 누가 찔러요. 평상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누가 있거나 돈을 뭐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간 사람이라거나 서로 간에 좀 뭐 경쟁관계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걸 갖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찌르는 거예요. 밀고도 하고. 전 국민을 밀고자로 만드는 그런 거지요. 올 22일 날 이제 김상진 여사 추모식을 하는 그런 방식의 시를 하게 된 거지요. 그때 아주 그냥 굉장히 놀라울 수준의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 깜짝 놀랐죠. 정부나 누굽니까 공안기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오돌돌 데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오돌돌 데모 때 그걸 갖다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관악경찰서장, 시경국장, 치안본부장 다 파면당했어요. 다 해임당하고 서울대 총장 해임당하고 문교부 장관 해임당하고 쫙 하고 전부 다 싹 다 날려버려요. 싹쓸이를 해버린다고요. 긴급조치 구호 선포 11일 후 전국 섬유노동조합 YH무역지부가 결성대회를 갖는다. 뒷날 이 어린 여공들의 외침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유신에 대한 반대 정서는 말도 못하게 광범위하게 깔렸는데 아무도 주동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거 깬 게 YH 사건입니다. YH가 노동조합 때문에 망한다 라는 소문을 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다 노동조합 때문에 마치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월급쟁이 사장이 와서 정말 노동조합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는 줄 알고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노동조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장영우가 돈을 빼돌린 거. 이런 못된 부도덕한 기업주들 때문에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망한다는 걸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민당사를 선택했던 거예요. 소위 공순이라 불리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유신의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발 수출업체인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 폐업에 항의하며 신민당사 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은 무자비하게 해산시킨다. 그리고 경찰들의 과잉 진압 속에 김경숙 양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신민당 당수 김영삼이 대정부 강경투쟁 노선을 취하자 궁지에 몰린 공화당과 중앙정보부는 야당 내부의 권력 갈등을 이용하여 김영삼의 총재직을 박탈시켜버린다. 이러한 일련의 폭거들은 마침내 부마 민중 항쟁의 도화선이 된다. 18일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정부는 20일 마산과 창원 일대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진주시켰다. 계엄군은 시위자 500여 명을 연행하고 60여 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강경 조치를 폈다. 경찰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인파는 많지요. 근데다가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막. 왜냐면 김영삼 총재 제명된 거에 대해서 다 핏대가 나 있는 상황에다가 먹고 살기 힘들고 경기 안 좋고 부가치 때문에
불만 많고 하니까 다 박수 치면서 뭐 잘한다 잘한다 되고. 도대체가 부마 항쟁에 왜 그렇게 많은 시민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이것은 4.19 때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시민이 몰려든 건 밤에 16일 밤, 17일 밤, 18일 밤에 한 것은 학생들 시위가 아닙니다. 그건 부산 시민들 시위였고, 그 다음에 18일, 19일 마산에서 한 시위도 밤에는 그건 시민들이 한 거였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대폭 항쟁에 참여한 것은 특히 상인이라든가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경제적 악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의 반 이상이 노동자 내지 그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 예를 들어서 뭐 당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분식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일부 부분적으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참여했어요. 6시 정도 지나면서 해가 질 무렵부터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미묘한 관계를 사실 설명하기 힘든데, 저는 그것이 어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린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한 것이다. 18년 5개월 동안의 철권 통치의 종말은 그렇게 막을 내리지만 역사는 아직 이 땅의 민주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김재규 장군이 그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상의했다고 해요. 소뚜껑을 눌러서 탄압을 하라고 하면서 밑에서는 계속 불을 떼고 있으면은 소뚜껑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고통스러운 고해를 했다고 그래요. 고해를.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이 사건으로 등장한 합수부 본부장 전두환은 또 다른 군부 독재의 연장, 꼬마 유신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그해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또다시 발생한다. 박정희 쿠데타의 모델이 메이지 유신과 소하 유신의 지사들이었다면 전두환의 모델은 바로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였던 것이다. 유신 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사실은 그 저항이 부마 항쟁으로 분출했다가 이거 억누르고 이게 제대로 터져서 박정희 체제를, 유신 체제를 끝장내줬어야 하는데 김재규가 총을 쐈어요. 물론 김재규의 뜻은 재평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민중운동이 그 동력이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정희 체제는 무너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18년간 통치를 하던 사람이 총 맞아서 죽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시민들은 불안 모드로 빠져 있고 빨리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유신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던 모드가 그걸로 시민 모드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운동했던 세력, 학생들 세력이 광주에서 폭발을 했는데, 그걸 이제 군사정권이 공수부대 투입해서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유신 체제가 거기서 일막이 끝나는 거죠. 12.6이 아니라 거기서 일막이 끝나고, 그 유신 젠당들이 집권했던 게 87년까지 가는 거고. 긴급조치 9호의 해제와 함께 학원가에도 봄이 찾아온다. 하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과 신군부의 정면 대결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4월 14일 신군부 핵심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차지하며 실제적 전권을 장악하자 학생운동은 다시 격렬해진다. 하지만 5월 17일 아침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서울의 봄은 그렇게 막을 내린다. 짧았던 서울의 봄, 그 끝은 참혹했다.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 18일 오전,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신군부는 공수 7여단과 11여단 병력을 투입하며 피해 항쟁이 시작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도 있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때로는 건망증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로 우리한테 이만큼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6월 항쟁인데 지금 학생들이 50% 이상의 6월 항쟁이 그게 50년 전에 일어났어, 10년 전에 누가 일으킨 거지? 이렇게 잘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광주항쟁도 대부분 모르고 있고, 그러니 더군다나 유신체제라는 것이 지금 20, 30대는 유신체제에 낳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유신체제라는 게 뭔지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유신체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질렀던 온갖 폐악질, 고문, 살인, 암살이죠, 암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있을 만한 일 아니냐. 그러면 그 자기 가족이나 아들, 딸이나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거나, 또 그런 일 때문에 너무 그 뒤에 자식도 교육을 못 시키고 정말 집안이 모두 다 정말 완전히 거덜락, 자식들이 뭐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또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그 뒤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던 조작된 사건 때문에. 유신을 또 옹호하고는 병신 육갑하고 잡아졌다 그러는데 또 그것을 대통합, 국민 대통합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맞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비판받아야 돼. 그리고 5.16과 유신이 어떻게 옹호돼야 돼. 이 유신 잔당과 유신 잔재가 또다시 우리를 목조이고 있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있어. 시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파편처럼 알알이 깨져가지고서 내가 주체적이다 그러면 속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역사를 이끄는 실천의 주체로서 깨우침을 가져야지, 파편의 존재로서 우리가 자주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조작당하지 않으면 쏟고 있다니까. 시민 여러분, 또다시 유신잔재와 유신잔당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보다도 더 가혹한 피해, 착취, 억압, 그 속에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줄 모르니까 시민 여러분, 눈을 뜹시다. 저들의 불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몰아줘도 온누리 끝까지 만kop은 당신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조국 대한민국이 당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억압의 역사가 매듭짓지 못한 사슬에 묶여 곪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분한 넋을 헤워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묶인 것은 풀고 막힌 곳은
뚫고 석연치 않은 이 일들은 명명백백 밝히겠습니다. 이제 평안히 영면하소서. 철창에 걸린 피 묻은 속옷 숱한 밤 지하실에서 몸부림치던 하얀 찢어진 육신의 모든 외침이 고개를 저 나를 부른다. 내 피를 부른다. 거절하라고. 그 어떤 거짓도 거절하라고. 어둠 속에서 잿빛 하늘 낮이 빗뿌리는 저 시뻘건 육신의 어둠 속에서 푸릅뜬 저 두 눈이 덧없이 쓰러져간 벗들. 잠들어 수치에 덮여 잠들어서
없이 한때는 미소 짓던, 한때는 울부짖던 좋았던 것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뿌